네, 나우 인터뷰 시간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분위기 가운데 지난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유럽 의회 선거가 실시가 됐죠. 근데 그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결과를 보면 유럽 의회 중심 세력을 형성해온 기존 보수 정치 그룹의 과반 체제가 무너지고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어져 왔던 이 과반 체제가 무너지고 중도 성향의 그룹이 부상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유럽연합회원국 정상들은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차기 EU 지도부 구성 작업에 착수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유럽의회 선거 결과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일단은 투표율이 계속해서 좀 낮아지는 추세에서 이번 선거가 치러졌기 때문에 가장 먼저 선거 투표율이 좀 관심이 갔었는데 어쨌든 지난 1994년 이래 최고치 50.94%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투표율이 좀 높아진 건 EU의 어떤 미래에 대한 위기감 이런 것들을 좀 유권자들이 생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투표율이 반등했죠. 그래서 거의 51% 가깝게 투표율이 올라갔고요. 예. 또 특이할 만한 사항은 1979년도에 사실 처음으로 직접 투표를 통해서 의원들을 선출하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계속 그 투표율이 낮아져 왔어요. 네. 그래서 처음으로 이번에 반등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일이나 프랑스, 스페인 같이 큰 나라들이 거의 10%포인트 이상씩 투표율이 올라갔고 체코나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이런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10%에서 20%포인트 정도의 높은 투표율 상승을 보였습니다. 예.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 결과를 좀 분석을 해볼 텐데요. 일단 유럽의회를 거의 40여 년간 지배해온 유럽국민당과 사회민주진보동맹 의석수가 332석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으로 과반 체제가 무너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 유럽 국민당은 중도 우파를 대변하는 정당 그룹이고요. 예. 유럽 사회민주당은 이제 중도 좌파인데, 이러한 중도 당들이 그동안에 가볍게 그 350석 이상의 한 400석 정도를 유지를 해왔었는데, 332석이어서 결국 이 두 정당의 그 대연정 가지고도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이건 이제 사실 그 전에 투표하기 전에도 이미 예상이 되었던 그런 사항이었죠. 아, 예상이 됐던 부분인가요?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여론조사에서도 이 두 정당, 중도의 두 정당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이제 자유주의 계열의 정당을 끌어들이느냐 아니면 요새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그 녹색당 계열을 끌어들이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논의가 이미 투표 전에 그렇게 논의가 되어 왔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이 바로 극우 세력이 얼마만큼 부상하느냐 이 여부였는데 당초 예상에는 뭐 돌풍을 일으킬 것이다, 대약진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좀 있었는데 세 개의 극우 그룹이 20석을 늘린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 예상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5석이었는데 그 175석으로 20석이 늘어났거든요. 예. 사실 녹색당 계열이 이번에 17석이 늘어났고 자유주의 정당연합이 36석이 늘어난 거에 비하면 상당히 완만한 그런 증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최근에 브렉시트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안에서 보니까 극우 정당들이 주장하고 있는 반EU, EU 탈퇴 뭐 이런 것이 좀 너무 비현실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 유럽 시민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네. 근데 어찌됐건 의석수는 좀 늘렸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앞으로 향후 갖게 될까요? 자, 이제 이게 2014년 이후에 처음으로 지난 5년간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이것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고요. 예. 2015년도에 난민 사태가 있었고 또 2016년도에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 EU가 제대로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고요. 앞으로도 지금 현재 EU가 이민 문제, 난민 문제, 그다음 영내에 있는 여러 가지 그 테러 문제, 치안, 불안, 그리고 이제 경제적 불평등 문제라든가 그 브렉시트 이 과정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면은 계속 경고가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녹색당이 이번에 굉장히 선전한 부분을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7석을 늘렸는데 네. 이 결과에 대해서는 좀 의외라는 반응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그 트럼프가 파리 조약에서 탈퇴를 했죠. 기후변화 협약에서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기후 문제, 환경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인기가 올라갔고, 이 녹색당 계열이 그 인기가 올라간 것은 사실 이번 유럽위의 선거 전에 있었던 각 그 국가들의 그 총선에서도 녹색당들이 대거 약진을 했습니다. 나라를 불문하고요. 네. 핀란드에서도 그랬고, 뭐 스페인에서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녹색당 계열은 앞으로도 굉장히 더 힘을 더 발휘하고 유럽위에서도 어떤 캐스팅 보트를 지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지금 그렇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뭐 어찌됐건 이번 결과를 보면 어떤 세력도 과반을 점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는 앞으로 정당 간에 어떤 식으로 연대 구성을 하느냐에도 관심이 모아질 것 같은데 일단은 제1당은 유지를 했지만 의석수가 감소한 유럽 국민당이 이번에 뭐 자유민주동맹, 녹색당 같은 이런 급부상한 쪽과 손을 좀 잡겠다 이럴 가능성도 시사를 했죠. 여러 가지 가능성이 되는데요. 일단은 제1당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네. 정연합구성의 연정에. 그래서 1당인 유럽국민당이 여러 당과 연합을 할 수가 있는데 과거에는 사회민주 계열과 같이 하면은 과반이 넘었기 때문에 그냥 속편하게 둘이서 그냥 그렇게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죠. 이번에는 그렇게도 안 되는 상황이라면 굳이 또 사회민주 계열과 같이 할 필요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극우 정당을 배제하고 나서 어느 정당과도 다 연합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과거 같은 대연정에다가 거기다가 자유민주 계열만 집어넣기만 해도 과반수가 넘어가고 그다음에 사회민주 계열을 빼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녹색당까지 집어넣어서 하게 돼도 과반수를 넘게 되기 때문에 네. 결국은 지금 했던 그 민주 계열과 녹색당 이 두 거대 정당 조직을 어떻게 집어넣느냐 이것이 지금 현재 관건이라고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 다 열려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러나 그러면 분명한 것은 네네. 극우 정당은 배제하겠다는 것입니다. 극우 정당은 배제를 하고 네네. 나머지 연대를 하겠다. 가지고 연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가능성 가운데 하나가 우파를 제외하고 중도와 좌파가 연대해서 권력을 새롭게 창출하는 진보연대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 진보연대도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제 유럽국민당이 그 손짓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지 않고 다른 이제 계열들이 다 합치게 되면 또 과반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또 정책 연합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네. 이거는 지금 유럽 국민당이 현재 대표로 되어 있는 그 만프레드 베버 독일 사람이죠. 네. 이 대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메르켈 총리는 독일 기자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분이 베버가 적극적으로 밀고 있습니다만 베버에 대한 그 어떤 거부감이 상당합니다. 프랑스를 비롯해서 중동부 국가도 그렇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은 만프레드 베버가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되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유럽국민당의 만프레드 베버 대표 후보가 집행위원장 후보 1순위가 지금 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 EU 내에서 법적으로 이렇게 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이게 지금 2014년도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그전에는 EU 집행위원회 위원장도 그냥 국가들이 서로 모여서 상의해서 그렇게 결정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부터 유럽의회에서 가장 다수당의 대표가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되는 것으로, 다시 말해서 유럽의회가 집행위원장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현재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인데, 이거는 물론 국가들이 모여서 협의해가지고 사실 이 법칙 규칙을 바꾸면 되는데, 지금 많은 나라들이 유럽의회의 권한을 강화한다고 해놓고 또 바꾼다는 게 말이 되느냐, 계속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목소리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만은 계속 2014년도에 한번 해봤던 이것이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강합니다. 지금 마크롱 대통령은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좀 반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만프레드 베버가 될 것 같으니까요. 지금 현재 이렇게 가만 놔두게 되면 일단 마크롱은 이러한 방식 자체가
유럽의회가 지금 계속 극우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걸로 계속 불안정해지는 상황인데 예. 여기서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을 5년 임기의 그런 강력한 그런 위원장을 선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뭐 그 EU 내에서 독일과 프랑스가 가장 지금 권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독일 쪽에 그런 어떤 권력이 쏠리는 거에 대한 마크롱 대통령의 불안감이 약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항상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독일 사람들이 지금 이러다가 또 올해 여러 가지 인물을 많이 선출해야 되는데 네. 유럽 중앙은행의 총재도 뭐 독일 사람이 되는 거 아니냐, EU 집행위원회 위원장도 또 독일 사람이 되는 거 아니냐, 뭐 또 그 카운슬 오브 더 유로피안 유니언의 또 의장도 상임의장도 또 독일 사람 되는 거 아니냐. 이 모든 사람을 지금 현재 올해 다 선출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마크롱은 프랑스의 그 전통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려고 또 프랑스 사람을 많이 대표로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EU 집행위원장이 가장 좀 주목되는 자리긴 하지만 그 네. EU 지도부 구성에서 저희가 다른 그런 자리들에 어떤 인물들이 배치되나 이 부분을 어디를 좀 중점적으로 보면 될까요? 일단은 유럽의회가 직접 선출하는 것은 유럽의회의 의장입니다. 네. 사실 우리가 잘 모릅니다만 유럽의회의 의장이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아, 네. 예, 2009년도에 리스본 조약이 발효되고 나서부터 유럽의회는 과거보다 훨씬 많은 권한을 갖게 되었고요. 따라서 유럽의회 의장의 권력이 강해졌습니다. 예. 그래서 유럽의회 의장을 뽑는 것이 이건 직접 선출하는 것이니까 중요하고 앞서 말씀드린 EU 집행위원회 위원장 같은 경우는 유럽 이사회에서 제안한 것에 대해서 승인을 하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거의 뽑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네. 다른 이제 그것도 중요한 자리가 이제 유럽 이사회 정상회의죠. 정상회의의 상임의장을 뽑는 것과 외무장관격인 그 인사를 뽑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는 각 국가들끼리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 임명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네 자리가 유럽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자리고요. 그와 이제 유럽 기구는 아닙니다만 유럽 기구로 들어왔죠. 앞서 말씀드린 유럽 중앙은행 총재. 네. 그 지금 현재는 이제 이태리군이 지금 그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하고 있는데 이분의 임기도 11월 달에 끝납니다. 네. 그래서 공교롭게도 서로 이제 같이 겹쳐진 게 된 것이죠. 그래서 누가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예. 어찌됐건 새 지도부가 꾸려지게 되면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워낙 유럽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에 뭐 브렉시트도 있고요. 네. 새로운 유럽의회의 과제는 어떤 것이 될까요? 예, 가장 당면한 과제는 지금 말씀하신 그 브렉시트를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하느냐. 네. 영국을 계속 붙잡아주는 게 물론 가장 큰 일순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나가더라도 10월 달까지 나가더라도 원만하게 부작용 없이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두 번째 가능한 소프트웨어 브렉시트가 될 수 있도록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거 외에도 이제 기본적으로 유럽 회의주의자들이 의회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회의주의자들과 유럽 통합주의자들의 갈등이 더 고조될 것입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바로 이 부분을 갖다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예. 지금 그거 이외에도 지금 이번 녹색당 계열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이라든가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하고도 좀 관련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플라스틱 지침을 이미 작년에 발효를 했는데 녹색당 계열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더 강력하게 목소리를 높일 것이기 때문에 향후 그 재생에너지 사용이라든가 아니면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는 문제 이런 환경적인 그런 문제에 있어서 결국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나갈 필요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결국 이 유럽 경제를 원만하게 다시 또 이제 다시 경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유럽 의회가 결국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이 부분도 지금 계속 양극단화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 그래서 결정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지침이라든가 규제 같은 것을 정확하게 생산해내야 되는 그런 것은 향후 그 유럽 의회의 집행부가 갖게 될 그런 어떤 리더십 이거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점점 갈수록 중요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정말 많아 보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 이어갑니다.